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문의해 주신 컨텐츠입니다. 직영시, 위탁시, 임대시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주셔서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면 말이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직영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맡기실 것이냐, 또는 임대를 주셔서 임대 소득을 누릴 것이냐, 좀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고민을 이번 시간에 한 방에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영이죠. 직영시. 네. 직영도 말이죠. 여러분,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오토 직영입니다. 오토. 오토 직영.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직영을 운영하시게 되면 오토로 운영을 하시는 모텔을 취득하시느냐, 아니면 직영이 안 되고 내가 직접 시간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따라서 이제 자기 자본 기준, 자기 자본 기준 최소한 5억은 투자하셔야 어떻다?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토는 말이죠. 오토는 여러분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비록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직원들끼리,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들끼리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오토인데요. 만약에 이제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셔서 월 매출 3,500만 원이 나오는 모텔이 있다면 어떻다? 무조건 취득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머지 파생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취득하시면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고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은 말이죠. 단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월 매출 3,500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오토로 운영하려면 직원을 몇 명 고용해야 되느냐? 3,500 기준으로 해서요. 카운터 직원 2명, 청소 직원 2명, 최소한 4명은 고용하셔야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월 매출이 만약에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오는 모텔을 취득하셨습니다.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셨는데 말이죠. 나는 서울에 있는 모텔만 나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다른 지방은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오는 서울에 입지한 모텔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천만 원 나오는데 직원 4명 고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직원을 몇 명 고용해야 되느냐? 직원. 우리가 똑같은 수익률을 누리려면 어차피 청소 직원은요. 청소 직원은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면요. 한 명만 고용하셔도 됩니다. 매출 대비 청소 직원이 책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카운터 직원을 한 명을 고용하시고요. 본인이 직접 카운터의 운영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12시간씩 또는 24시간씩 24시간씩 막교대로. 그리고 청소 한 명 두고 카운터 직원 1명, 청소 1명, 2명만 고용하셔서 운영하셔야 거의 비슷한 수익률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부득이하게 내가 서울에만 거주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내가 차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에 있는 모텔을 내가 취득하겠다 이거죠. 저는 말이죠. 왜?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건강해야 되고요. 그렇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셔야 되고요. 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어울리면서 근거리에 살면서 식사도 자주 하고 어디 놀러도 자주 다니시고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어떤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을 이게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욕망군의 재화 이렇게 행복을 표현도 했더라고요. 욕망이 뭡니까? 욕망이 내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자산을 갖고 싶은 어떤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화는 뭡니까? 재화는 말 그대로 그냥 돈입니다. 돈. 그러면 분모, 분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분자와 행복은 비례관계니까 돈이 많을수록 자연히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연히 행복한 거고 분모와 행복과는 반비례 관계죠. 네. 욕망이 클수록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클수록 재화가 돈이 그만큼 따라온다면 행복도 그만큼 따라오겠지만 돈은 안 따라오는데 욕망만 커지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이. 예. 그만큼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면서 이 재화, 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돈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수익률이 높으려면 월 매출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면서 월 매출이 3,500이 나오는 물건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분석은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일단 취득해라. 취득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무조건 이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풍요로운 삶이 되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삶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는 세상이 됐죠. 무조건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삶을 사시려면은 좀 정신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게 되면 시간에 쫓아다니게 됩니다.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이 5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셔 취득하신 물건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오토로 운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분은 이렇게 행복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달라이 라마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 이분께서는 행복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행복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달라이 라마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행동이죠. 행동.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호텔, 모텔로 한번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 모텔 전문가니까는요. 이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적용을 해 보시면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 도전. 여러분께서 통장에 5억이 있습니다. 통장에 5억. 안전한 자산이죠. 이 통장에 예치했다는 것은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만큼 수익이 또 없다는 겁니다. 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만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5억을 투자했을 때 정말 안전한 자산에 또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분석을, 끊임없는 열정으로서 학습을 하셔서 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험. 우리 예전에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가한테 우리 딸 시집 보내지 않겠다. 나는 우리 딸 공무원한테 시집 보내겠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보니까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엄청 힘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내 딸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스트레스 덜 받는, 공무원이 뭐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물론 받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공무원에게 편안하게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모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겠죠.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가 재화라는 거죠. 재화. 네, 재화.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결정.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시는데 이분께서는 제가 한 지금 유튜브 강의를 400개 이상 올려놨는데요. 한 100개 정도 보고 오셨구나. 한 2개 정도 보고 오셨구나. 이분은 한 300개 이상 보고 오셨구나. 한 10분만 대화하면 그냥 나옵니다. 이분께서. 그래서 대화하기가 좀 편해요.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한 2-3편 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왜? 본인들께서 가장 유리한 것만 기억이 남거든요. 유리한 것만. 실제 임장을 갑니다. 임장을 가서 물건을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너 개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그 물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깊이 있게 보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결정, 그런, 스타일의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결정을 못 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팩트가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서 다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매출 자료도 다 확인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막바지에 가서 결정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정도 행복은 자신의 결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소중한 자산이시고요. 한 번 투자를 잘못하시면 지금은 회생이 불가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말이죠. 그 빚더미가 자기 자식에게도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정승계라는 제도를 둬서 또 이제 보호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말이죠. 한 번 잘못 투자하시면은 평생을 우리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점점 나에게 멀어지는 거죠. 건강 나한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재화, 돈 나한테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쌓이는 거는 뭐만 쌓이느냐? 욕망과 불만만 쌓이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안전한 자산이다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조력자를 잘 찾으신다면
그 조력자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저는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행복을 말이죠. 이 행복에 연관된 그 책도 제가 참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는 국민도 드물다고 그래요. 네. 저도 역시 이제 많이 읽어봤는데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복은 지금이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시간의 소중함을 언제 느꼈었느냐?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옛날에 이제 호텔 일, 모텔 일 하면서요. 이 공인중개사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시작한 그 시점이 있거든요. 네. 맨날 이제 일 끝나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에 술 마시기 더 좋죠. 네. 평상시에 두세 병 먹었으면 한 서너 병 먹습니다. 비 오면. 네.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가 터널이 아닌 봉굴처럼 캄캄하게 지내다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느꼈던 게 바로 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제 몸으로 스스로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그때 느꼈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 쓰거든요. 30분 단위로. 왜? 시간이 계속 가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시간을 3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내가 얼마나 내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느냐. 또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데에서 저는 또 행복을 또 느낍니다. 또 이제 일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애독자 여러분 또는 이제 고객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취득하셔서 저도 역시 정정당당하게 중개 보수도 청구하고요. 우리 고객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누리시고 또는 또 이제 고민이 있으세요 말이죠. 법률 상담으로 오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상담을 해 드릴 때 저는 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자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께서도 지금 뭐 많은 내용 중에 저도 역시 공감합니다. 이 재와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행복은 재화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버시는 방법이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제 동영상 모든 동영상의 공통 분모죠. 예.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직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오토 직영, 그냥 직영이 아니고 이 오토가 들어가는 직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 매출 3,500만 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또 한번 다시 꺼내 드렸고요. 오토로 직영하시면 그냥 직원들 4명만 고용하고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발짝 뒤에 물러서셔서 청소 직원이 잘하고 있는지, 카운터 직원이 잘하고 있는지, 좀 잘못할 때는 좀 강력하게 또 나무라질 줄도 아셔야 되고, 또 굉장히 또 잘하시게 되면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센티브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 네, 관리. 항시 이제 상주는 못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항상 가보셔야 돼요. 해당 호텔에 가셔서 최소한 3시간, 4시간 이상은 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업장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낼 때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만이 오토 운영에 대해서 꽃이 핀다.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을 했을 때 이제 오토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배인을 고용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지배인을 고용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디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는 어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호텔에 이렇게 항시 상주할 수가 없죠.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CCTV도 보시고 객실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CCTV 이렇게 보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이제 지배인을 이제 고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창업자 이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직영 오토로 하시면서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지배인을 이제 고용해서 지배인을 고용하시면 이제 예를 들면 카운터 A 직원과 카운터 B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 직원 1분, 청소 직원 2분, 청소 직원 3분 이렇게 3명을 고용하셔서 원래는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5명만 고용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배인을 1명 고용하셔서 총 책임자를 두셔서 이제 7명을 이제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배인이 직접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고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보고 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지배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보통 이제 지배인 같은 경우 급여가 한 350만 원 정도 이 정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한 350만 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로 갈수록 더 많이 급여를 부담해야 되겠죠. 지방으로 갈수록 350만 원에서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에만큼의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알파의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음료권, 뭐 더블권, 그다음에 뭐 대실권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음료권이나 더블권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 직원의 어떤 인센티브거든요. 카운터 직원의. 그래서 이제 지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실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배인의 경우. 예를 들면, 급여를 3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대실권을 주겠다. 대실권. 이 대실권이 뭐냐. 대실 한 개당 1,000원씩 주는 거예요. 1,000원씩. 그거를 한 달에 모아서, 대실 개수 곱하기 1,000원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아니면, 뭐 급여를 250만 원에 주고 대실권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급여를 350만 원에 주고 인센티브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창업자 여러분과 지배인이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지배인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인품은 어떤지 직원들하고 이런 유대관계가 만만하게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따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지배인의 능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인품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지배인의 실무자는 누굽니까? 카운터 직원하고 청소 직원이 실무자죠. 네,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지배인의 좀 인격적으로 직원들한테 잘 대해주지 않고 그때 상황마다 지시 내용이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면 직원들이 좀 많이 헷갈리겠죠. 위에서 조금 흔들리면 밑에서는 많이 흔들리는 체계니까 그래서 지배인의 인품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배인을 고용할 때 대부분 친인척을 좀 많이 고용을 합니다. 왜? 못 믿으니까. 친인척을 많이 고용하는데 그것도 경험이 없는 호텔 모텔 경험이 전혀 없는 친인척을 딱 지배인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놓죠. 해놓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지배인보다 경력이 많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겁니다. 이 체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배인을 고용하실 때는요 친인척을 절대 고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딱 받아보시고 진짜 인품이 어떤지 과거에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생긴 거는 어떻게 잘생겼는지 호텔 황제보다 더 잘생겼는지 호텔 황제보다 못생겼는지 이런 거 다 보시고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시고 고용하시는 게 향후를 위해서도 좋다. 친인척이나 지인, 뭐 친구 절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100%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배인 이제 고용 체계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카운터 보조 체계가 있습니다. 카운터 보조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지배인으로서도 근무를 해봤고요. 카운터 직원으로서도 근무를 해봤고, 그 다음에 청소 직원으로서도 근무해봤고, 카운터 보조로서도 근무를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 경우는 어떤 체계냐면, 이 창업자 여러분이 계시죠? 지배인이 없어요. 그죠? 지배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카운터 A 근무자와 카운터 B 근무자가 있습니다. 홀순 날은 카운터 A 근무자, 짝순 날은 카운터 B 근무자. 그럼 여기에서 카운터 보조가 있습니다. 카운터 보조 근무자. 카운터 A는 홀순 날 근무하고요. 카운터 B는 짝순 날 근무하죠. 24시간씩. 카운터 보조는 매일 가장 바쁜 시간. 카운터 보조는 24시간 날마다 근무 못하죠. 그럼 2명을 구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매일 가장 바쁜 시간이 있죠. 예를 들면 아침 10시부터 저녁에 22시까지 이렇게 12시간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홀순 날은 카운터 A와 카운터 보조가 같이 근무를 하는 거고 짝순 날은 카운터 B와 카운터 보조가 이제 같이 근무하는 거죠. 2명이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청소 직원 3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죠. 청소 1분, 청소 2분, 청소 3분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용 인원은 똑같죠. 지배인을 고용하느냐, 카운터 보조 근무자를 고용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럼 카운터 보조 근무자는 카운터 직원이보다 월급은 적게 주겠죠. 그렇죠? 카운터 보조 근무자는. 그러면 창업자는 상대적으로 이 시스템이 오히려 이제 수익률은 더 높은 구조로 되어 있겠죠. 수익률은 더 높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토 운영은 일단 안 된다. 오토 직영은 가능한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지배인이든 카운터 보조든 둘 중에 태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배인을 고용할 것이냐 카운터 보조 근무자를 고용할 것이냐 봤을 때 보니까 호텔 황제가 보니까
카운터 보조 근무자가 월급을 적게 주니까 나한테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나는 카운터 보조 근무자를 구해서 운영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단순하게 가시면 안 되고요. 장단점이 있겠죠. 2번과 3번의 시스템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장단점이 있느냐. 여러분께서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제가 팁을 드린다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디 책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배인이 인품이 좋다면, 인품이 좋다. 보통 인품이 좋으면 실력이 좀 떨어지고요. 실력이 좀 좋으면 인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배인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배인이 항상 두 가지는 없어요. 두 가지는. 인품이 좋으면 실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또 인품이 조금 떨어지면 실력은 좋아요. 영업 실력은 좋아요. 여기에서 영업은 실력은 말이죠.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업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실력으로 적어볼게요. 실력은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영업력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 관리력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은 잘해요. 손님들 뭐 응대도 잘하고, 현금도 잘 이렇게 유도도 잘하고, 그래서 단골 손님도 확보도 잘합니다. 확보도 잘하는데 어디 뭐 객실 내부에 뭐가 좀 수리수선할 게 있습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오작동이 생겼어요. 어디 뭐 기사 부르자니 뭐 1시간 내로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랬을 때 영업력이 좋으면 시설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또 영업력이 좀 떨어지면요 시설 관리력이 더 좋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쪽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쪽이었죠. 저는 오히려 고른다면 이런 쪽이었죠. 저는 인품은 좋고 실력은 조금 떨어지고, 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저는 영업력이 좋았습니다. 영업력. 제가 조금 기계치거든요. 기계를 제가 만지면 수리할 거를 새로 사야 됩니다. 한번 고쳐보자 마음 먹고 덤벼들면 수리도 안 돼요.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기계를 잘 안 만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배인 같은 경우는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품이 좋은 지배인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럴 때에는 지배인을 고용하셔서 가는 체계가 좀 맞습니다. 맞고. 근데 여러분께서 지배인을 고용하기 전에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카운터 보조 근무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토로 관리를 하시면서 운영하시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다른 사업을 또 하나 하시게 됐어요. 다른 사업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관리가 좀 안 되죠. 그랬을 때 지배인을 고용할 것이냐, 카운터 보조를 고용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카운터 A, 이 직원이 아주 일을 잘해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뭐 잠 안 자고 일 잘합니다. 잘하니까 이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괜히 이 직원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이 직원 위에 이 직원을 지배하는 지배인이죠. 지배인을 고용했다가는 여기서 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A 직원은 지금 한 2년 근무하고 있고 B 직원은 한 1년 됐어요. 둘 다 일을 잘해. 근데 A 직원이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일을 잘해. 그런데 이 지배인이 오니까 이 지배인은 다 지배하고 싶죠. 지배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또 기득권이 있거든요.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누가 그만두겠습니까? 여기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밑에 있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카운터 직원을 구해야 됩니다. 지배인이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 지배인이 실력이 좋아도 해당 모텔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에게 많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직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또 둘이 또 잘 안 맞아. 또 A, B가 안 돼. 그러면 이 직원이 또 그만두겠죠. 그럼 또 새로운 직원이 오겠죠. 그러면 그게 지배인이 꿈꾸는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기득권을 다 퇴사시키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배인을 고용하시면 안 되겠죠. 지배인을 고용하시면 안 되겠고, 이 카운터 직원을 준 지배인 체계로 가는 겁니다. B야, 앞으로 A 말 좀 잘 들어라. 내가 관리하기가 앞으로 좀 힘들어졌다.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A야, 너 현재 월급보다 내가 20만 원 더 줄게. 30만 원 더 줄게. 네가 조금 더 비번 날도 좀 신경을 써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다오. 왜?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B도 좀 챙겨주고 청소 직원도 좀 챙겨주고 내가 지배인을 구하느니 내가 차라리 카운터 보조를 구해서 A, B 너희들 근무할 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내가 구해줄게. 이 직원을 잘 또 가르쳐서 너희들이 운영을 할 때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A 직원이 만세를 부릅니다. 아, 역시 우리 대표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해서 이런 체계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지배인이냐 카운터 보조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지배인이나 카운터 직원을 이제 고용하시게 되는 경우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청소 직원은 무조건 이제 숙식을 해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 외국 분들이니까는요. 숙식을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카운터 직원이나 지배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식사는 제공해줘도 잠자리는 숙소는 제공을 좀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방은 이제 숙소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요, 숙소까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숙소까지. 왜? 지배인이 호텔 내부에 옥상에 이제 숙소가 있으면 참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지배인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새벽에 자고 있다가 A 근무자가 이제 근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갑자기. 뭐 그럴 리가 거의 없는데요. 그럼 지배인한테 깨워서 전화해서 나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해결을 같이 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배인을 고용할 때는 지배인 숙식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지배인 없이 이런 체계로 갔을 때는 최소한 카운터 보조 근무자는 이게 출퇴근 시키셔도 됩니다. 출퇴근 시키시고, 카운터 A는 무조건 숙식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숙소 제공을. B도 같이 숙소 제공을 해주시면 좋은데, 둘 다 해주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둘 중에 한 명만 숙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조건 A는 무조건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숙소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물 내부에 없으면 인근에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주셔야 돼요. 원룸이라도. 그래서 A가 이제 B번 날이에요. B가 근무날입니다. 그러면 B 근무날에 무슨 일이 좀 있어요. 갑자기 뭐 수리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보일러가 안 돌아가. 그러면 A한테 전화해서 자고 있는 A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빨리 잠깐 호텔로 좀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A가 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창업자 여러분께서 부탁한 것도 있고 급여도 더 올려줬기 때문에 의무감이 있거든요. 또 성실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자는 눈 비비면서 호텔 와가지고 좀 부족한 거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합니다. 이렇게 비번 날에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배인도 해봤고 카운터 이런 위치에서도 일을 해봤고 B 위치에서도 일을 해봤고
카운터 보조도 근무해봤고 청소도 이렇게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해본 결과 제가 해보니까 지배인은 인품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창업자 여러분께서 이제 카운터 직원 체계로 가려면 차라리 보조 근무자를 하나 고용하는 게 오히려 지배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실 경우에 총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위탁하는 경우에 한번 알아볼까요? 위탁. 네. 위탁. 위탁이 뭡니까? 여러분, 위탁. 두 번째. 위탁을 우리가 맡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위탁은 여러분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위탁자, 수탁자. 여기서 위탁자, 수탁자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을 숫자 써서 이제 수탁자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영업사장인 거죠. 이제 을이 쉽게 하면 영업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기느냐? 여기 우리 내가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를 못 하니까 우리 호텔을 네가 좀 관리 좀 해줘라. 위탁을 맡기는 거죠. 이제 운영에 대한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는 말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은 이전해주는 거 아닙니다. 수탁자에게 영업신고증은 위탁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위탁을 맡기느냐. 임대처럼 비슷합니다. 보증금과 이제 월세를 이제 책정해서 이제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임대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임대는 어떻습니까? 임대도 역시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해서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영업신고증을 임차인에게 양도양수해 주는 건데, 승계해 주는 건데, 위탁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만 책정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임대 시 보증금과 월세와 위탁 시 보증금과 월세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시면 보통 여기 수탁자란 말이죠. 전 지배인 출신입니다. 예전에 지배인 출신이에요. 실력은 있는데 자기가 보증금을 자금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위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영업사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수탁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 입장에서는 영업사장에게 많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임대 시에 보증금을 5억을 줄 수 있는 물건인데 이렇게 이제 위탁 영업을 하게 되면 보증금은 뭐 보통 한 뭐 1억이나 많으면 뭐 1억이나 아니면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그렇게 보증금이 임대보다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는 임대의 월세와 위탁 시의 월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매출 대비 이렇게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업사장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사장은 항상 이제 위탁자의 이제 의견을 듣고 지시도 따르고 자기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자의 동의도 좀 받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왜?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러분이시니까 수탁자가 영업사장이 막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영업사장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지배인은 거의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딱 칼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보다 오히려 호텔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출퇴근이 딱 정해있죠, 시간이. 근데 여기 이제 영업사장은 말이죠,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위탁사장은 여기 한 군데 호텔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주를 날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카운터 직원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고용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야 본인이 밖에 나가 있어도 내 지시를 잘 따르고, 내 말을, 내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여기 영업사장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뭐 카운터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청소 직원도 뭐 고용할 수도 있고, 없으면 뭐 이제 광군에서 구하겠죠. 그래서 항시 상주하는 건 아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책에는 말이죠. 위탁 수수료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는 무슨 말이냐? 위탁 수수료는 월 매출에 위탁 수수료는 월 매출에 곱하기 5에서 10%가 이제 위탁 수수료입니다. 통상 한 8% 정도 보셔도 되겠어요. 8%? 5에서 10% 사이니까 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익이 아닙니다. 순수익이 아니고요. 월 총 매출입니다. 총 매출의 8%.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하면 5, 8에 40, 400만 원이죠. 6천만 원이다, 6, 8에 48, 480만 원이죠. 1억을 올렸다. 그럼 800만 원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10%면은 1억이면 1000만 원이겠죠. 위탁 수수료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 위탁을 이제 위임하는 그런 이제 운영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위탁 계약서도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위탁 계약서. 갑과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탁 계약서라고 또 있어요. 양식이. 그래서 이제 위탁 계약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위탁 기간부터 위탁 수수료로 결정을 하셨다면 위탁 수수료는 몇 프로를 주기로 한다. 뭐 몇 월 며칠 날. 그리고 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뭐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기로 한다.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임대차와 비슷한 그 위탁 계약서 이거는 뭐 임의 계약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계약서는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그런 이제 약식이 있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탁을 좀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면 직영도 이제 위탁도 직영에 포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말이죠. 이게 직영입니다. 직영이 있으면 이 직영 안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오토 이렇게 직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지배인을 고용해서 직영으로서 하시는 운영 방식도 있겠고, 또는 이제 카운터 보조를 고용해서 운영하시는 직영 방법도 있겠고, 위탁을 줘서 위탁도 어차피 직영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류를 굳이 하자면 직영, 위탁, 임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임대죠. 임대 한번 살펴볼게요.
임대는 뭡니까? 임대는 여러분께서 좀 이제 포괄적인 개념 정도는 잘 알고 계시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이 쓰는데요. 임대를 주게 되면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갑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임대인이시고요. 네, 을이 이제 임차인이죠. 네, 임차인.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증금과 월세를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존속 기간. 통상 이제 2년으로 약정하죠. 뭐 존속 기간. 그 다음에 양 당사자 간에 이제 협의하에 이제 특약사항 뭐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대는 이제 영업신고증, 네, 영업신고증이 이게 이제 임차인에게 승계가 되는 거죠. 여기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이. 그러면 임차인은 영업신고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임대를 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임대를 주시는 거는. 왜 그러냐? 임대를 주는 건 말이죠. 일단 임차인은 어떠한 목적이니까 단기 수익자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수익자. A 호텔은 내 물건이 아니야. 내가 들어와서 단기 기간 동안, 존속 기간 동안 내 수익만 보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한 관리랄지, 뭐 단골 고객을 계속 내가 꾸준히 유치할 필요도 없고, 2년 후에 나갈 거니까. 그죠? 뭐, 특별한 뭐,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2년 후에 내가 나갈 거니까. 그리고, 뭐, 직원들 뭐, 그렇죠?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건물 내가 끝까지 내 건물 아니니까, 일정 기간만 되면 나가면 되니까. 시설 관리, 고객 관리, 직원 관리. 이런 관리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단기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시설에 대한, 그렇죠? 네,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관리해서, 관리죠? 처음에는 관리였죠? 네.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여러분께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지배인은 고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카운터, 보조를 둬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 번째는, 이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번째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섯 번째는 임대를 줘서, 임대가는 관리죠. 네,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언젠가는 임대 목적물 A, 임대 목적물을 갑은 을에게 반환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임대도 하나의 관리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 관리냐,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관리하는 물건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가장 적게 드는 순서대로 지금 적어놨네요. 그죠? 가장 적게 드는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5번이 가장 많이 감가가 많이 발생한다. 내가 내 물건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가장 적게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여러분 건물에 누가 이제 외관에 뭐 낙서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필로.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저는 이렇게 침무쳐라서만 밀어볼 것 같아요. 닦아지나 보려고. 그죠? 왜? 내 건물이니까. 그죠? 임차인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왜? 내 건물 아니니까. 나 2년 있으면 나가면 돼. 응?
내가 왜 버려야 될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 아니면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몇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왜 버려야 되냐고. 지하에 짱 박아놓고 옥상에 짱 박아놓다가 내가 내 몸만 나가면 되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자가 관리하는 호텔을 가는 것과 임차인이 관리하는 호텔을 가보면 이 청결 상태가 다릅니다. 시설 관리 상태가. 하물며 직원들의 눈빛 자체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저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임대를 줬는 경우 제일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파생이 되느냐,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부담을 떠안느냐.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거에 대한 떠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이 존속 기간이 이제 만료돼서요.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됩니다. 해지. 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또 신임차인을 구해야 되겠죠? 네, 신임차인.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의 월세를 2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신임차인에게도 역시 5억의 월세를 2천만 원 받을 수 있느냐? 2년 후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지금 호텔 황제 실무에서 일하고 있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임차인에게 주기 전에, 임대를 주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 여기서 시설을 갖다가 또 보완을 해야 돼요. 보완. 그럼 다 돈이죠? 투자를 해야 돼요. 일정 부분. 어디에서? 2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재투자하는 건 맞는데, 감가상각비가 임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재투자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2천만 원 박아봤자 크게 우리가 소득을 많이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5억에 2천만 원을 우리가 월세를 받으려면 시설비를 최소한 1억 이상은 재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2년 후에 1년 동안 감가가 5천만 원씩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5억에 2천만 원을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신임차인에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5천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됩니까? 400만 원. 월세 2천만 원에서 감가 비용이 400만 원. 400만 원 내 돈 아니야. 400만 원.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향후에 처분 시점이 도래했어요. 처분 시점.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취득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계속 이제 직영을 해왔던 물건이 있고요. 어떤 물건은 취득해서 처분 시점까지 직영을 하다가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처분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떠한 경우는 처음에 임대를 줬다가 이제 직영을 하다가 처분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취득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계속 임대만 줬습니다. 계속 임대. 2년 있다가 나가고 1년 있다 나가고
또 1년 5개월 있다 나가고 3개월 있다 나가고 1년 5개월 있다 나가고 이 사람 들어온 지 이제 3개월 됐어요. 이렇게 계속 임차인만 바뀌었지 계속 임대를 줬던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면 어떤 물건이 처분 시점에 도래했을 때 처분하기가 유리할까요? 여러분 처분하기가 유리해야 여러분께서 황금성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보유 기간도 중요하지만 취득 시점도 중요하고 처분 시점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영을 했던 물건은요. 아무래도 처분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매수인이 원하는 니즈니까. 매수인이 원하는 조건이니까. 요즘에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요, 아주 이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제 강의도 이제 많이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께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검색창에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면은 이제 정보를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물론 그 정보가 거짓된 정보인지, 진실된 정보인지는 여러분께서 꼭 고민해 보시는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끔 호텔, 모텔도 여러분께서 알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정보는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이제 더 많은 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더 많은 거를. 예전에 몰랐던 거를.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 직영 물건을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역시 직영 물건을 가보면 이 소유자와 소유자의 시간과 열정과 어떤 투자한 어떤 재화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이게 호텔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이분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해오셨는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눈에도 그게 다 보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에 파생되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라도 임대는 가급적 주지 마시라. 그리고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을 누리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누리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재차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제 경우는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한 곳에 놓고 두 가지만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는 이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제 겸적으로 볼게요. 직영시, 위탁시, 임대시, 그죠? 네. 직영시, 네. 위탁시, 임대시, 네. 수익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네. 제가 그 수익률을 제가 한번 비교 분석해서 쭉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수익률을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게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전체적인 거. 월 매출,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필요, 경비,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그 다음에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공식이 딱 나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직영을 할 때 수익률이 28%가 나오는 호텔이나 모텔이 있다. 그러면 위탁일 때는 말이죠. 그때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첫 번째가 지배인이죠. 여기에 이제 관리를 직접 관리했을 때 28%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배인을 고용했을 때 그때는 28% 마이너스 직원 지배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월급, 그다음에 인센티브, 그다음에 숙소 비용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빼하면 이게 수익률이 나오겠습니다. 그 지출 추가되는 지출을 빼면 나머지는 수익률로 환산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보조, 카운터 보조 직원을 구했을 때, 이부 보조 근무자에게는 이제 우리가 뭐 숙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숙소까지 제공한다, 뭐 월급이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지출 금액이 있죠. 이 지출 금액을 빼고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하면 28% 마이너스 하면 여기에서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위탁일 경우에는 직접 관리했을 때 28%가 나오는 호텔의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 위탁일 때는 20%가 나오더라고요. 20%. 한 8%가 떨어지는 거죠. 8%. 예. 그러면 지배인과 보조는 이 사이에 끼인 수익률이겠죠. 이 사이에서 28% 미만, 20% 초과 이 가운데 끼어 있겠죠. 임대는 어떻습니까? 28% 직영일 때 직접 관리하실 때 28%의 수익률이 나오면 그 물건을 임대를 줬을 때에는 임대 수익률은 10%입니다. 여러분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취득하고자 하시는 호텔 있죠. 제가 브리핑 드리지 않습니까? 그 호텔에 대한 수익률이 25%가 나오는 수익률이다. 25%. 네. 직영일 때 25%라고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8을 빼는 거죠. 8을 빼면은 17%. 여기서 20을 빼는 거죠. 그럼 5%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수익률이 32%가 나왔다고 이제 브리핑을 드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32%인데 지배인이나 보조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는 32% 마이너스에서 비용 마이너스면 이 수익률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26인가요? 24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8을 빼면은 24네요. 24%. 네. 여기서 20%. 18%를 뺐네요. 18%. 18%. 5%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18%를 빼면은 10%니까 32%일 경우 18%를 빼면은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기에서 14%인가요? 14%. 25%일 때에는 18%를 빼니까 몇 프로입니까? 7%입니까? 7%.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 있죠, 여러분? 이 수치를 하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향후에 여러분께서 직영일 때, 위탁일 때, 임대일 때 이 비율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세금 관계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세금 관계. 세 부담은 과연 누가 어떤 세목을 부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직영시, 두 번째로 위탁시, 그 다음에 임대시. 이렇게 이게 뭐 크게 그 차이 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영일 때는 모든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하겠죠. 네. 직영일 때 물론 이제 직영 보유하게 되려면 취등록세는 무조건 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되는 게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그리고 재산세.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매년 5월 달에 전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인 경우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물건을 위탁을 줬다.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떠한 세목을 본인이 부담하고 위탁 사장이 부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업신고증이 위탁 줬을 때는 영업신고증이 여러분 앞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탁 수탁자, 이 수탁자 영업사장이 부담해야 될 세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세금은 여러분께서 다 부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탁을 줄 때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위탁 계약서. 네, 위탁 계약서는 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 또는 위탁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수수료를 영업사장이 많이 원한다. 나는 한 8% 정도 예상했는데 8%를 더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n분의 1 하자. n분의 1. 내가 위탁 수수료를 당신이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n분의 1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대신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무조건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또는 뭐 소득세 이거를 n분의 1 하자. 둘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부가가치세만 n분의 1 하자. 또는 소득세만 n분의 1 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봤을 때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없더라. 실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대를 줬다. 임대를 줬을 때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 여러분께서 임대를 줬을 때 서로가 부담해야 되는 세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부담해야 되겠죠? 네. 왜? 영업신고증이 임차인에게 양도양수됐고 승계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임대인께서는 재산세 부담하시고요. 네, 종부세 부담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 월세에 대한 소득세도 부담하시고 임차인도 역시 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납부하시고 여기서 파생되는 소득세도 이제 내야 되겠죠. 소득세도 부담하시고 소득세는 같이 부담하셔야 되겠네요.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직영시에 위탁시에 그 다음에 임대시에 이 세금에 대한 세무까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결같이 주장해 드리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을 오늘 한 곳에 모아서 직영시에 위탁시에 임대시에 대해서 같이 비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여러분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잘 추진해 나가시면 향후에 큰 하자 없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창출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